어이,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 젖은 머리카락, 손에는 뜯어진 비닐봉지와 구겨진 노트 하나가 들려 있었죠.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쓰레기를 뒤지잖아요. 도대체 뭐 찾는 겁니까?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트를 꼭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해가 지면 여기서는 매일 같은 풍경이 반복됐죠. 저녁 9시 55분. 경비실 시계의 초침이 10일을 향해 갈 때쯤이면 늘 같은 남자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야구 모자, 해진 점퍼, 무릎이 달아해진 바지, 발 뒤꿈치가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신은 남자였죠. 남자는 경비실 앞을 스치듯 지나 단지 한쪽 구석의 쓰레기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뒤지기 시작했죠. 정리된 재활용 봉투도, 음식물 봉투도, 심지어 쓰레기 무단 투기 시 과태료라고 적힌 안내문 앞에서도 남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왔네, 그 사람. 백일동 1층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박영자는 가게 셔터를 내리다가 중얼거렸습니다. 56살의 영자는 저 남자가 딱 봐도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정 있어 보인다는 말로 모든 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에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죠. 쓰레기 뒤지는 그 사람, 마약하는 거 아니래? 아니야, 카드 영수증 같은 거 주워다가 개인정보 팔아넘긴대. 아니면 진짜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지도 몰라.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돈을 찾고 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수군댔죠. 어느 날 밤 영자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말겠다는 듯 가게 불을 끄고도 집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장 근처 가로등 밑에 서서 남자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죠. 남자는 봉투를 아무거나 마구 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편의점 도시락이 들어있는 봉투를 찾았습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빵이 담긴 비닐을 골라냈죠. 깨끗한 플라스틱 병과 캔만 골라내 재활용 봉투에 따로 모아두는 손짓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이박스에 숨은 작은 것들을 조심조심 꺼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엉망인 듯 보이면서도 묘하게 규칙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루틴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영자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정체가. 남자는 재활용 봉투를 정리한 뒤 작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펜을 쥔 손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영자는 그 모습이 묘하게 진지해 보였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죠. 불쌍한 걸까? 위험한 걸까? 도와줘야 하는 걸까? 신고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9시 55분에 말이죠. 영자는 시계를 보며 남자가 나타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자는 남자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게 됐어요. 9시 55분 도착, 재활용 분류 15분, 음식물 확인 10분, 노트 작성 5분, 그리고 정확히 10시 30분에 짐을 들고 떠나는 것까지. 영자는 가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확한 시간에 올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느 날 저녁, 단지 부녀회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자 씨, 혹시 쓰레기장에 매일 나타나는 남자 봤어요? 네, 봤죠.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어요. 영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남자가 그저 끼니를 찾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부녀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일 주민회의 할 건데 영자 씨도 와요. 저 남자 문제 어떻게 할지 의논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말이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왜 매일 밤 이곳에 오는지, 주민회의 전에 확인해야 했어요. 쓰레기장으로 걸어가는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는 여느 때처럼 봉투를 뒤지고 있었죠. 재활용병을 하나씩 꺼내 닦아서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남자의 눈빛은 의외로 맑았습니다. 탁하거나 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맑아서 더 이상했습니다. 마약을 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영자는 그 순간 이 남자에게는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사연인지는 아직 몰랐죠. 남자는 영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다시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마치 영자가 거기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영자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저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남자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죠. 여기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워 가려고요. 그걸 왜 가져가세요? 남자가 언덕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좀 모여 살거든요. 이걸 가져가면 다들 고마워해요. 영자는 남자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였다니.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영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날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했어요.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박영자는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게 영자의 전부였죠. 가게 이름은 영자네 밥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8시면 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우엉조림, 동태전. 혼자 살거나 맞벌이하는 세대들에게 집밥 같은 반찬을 파는 게 영자의 자부심이었죠. 영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돌고 가게에 와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 28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손님들은 대개 나이 지긋한 단골들이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감자조림은 또 왜 이렇게 맛있어? 참, 언니도. 이건 언니 레시피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손님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혼자 사는 영자에게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기도 했죠.
단지의 쓰레기장은 가게 창문 바로 건너편에 있었죠. 영자는 반찬을 나르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에서 나와 숨을 고르다가 자주 그쪽을 흘끗 보게 됐습니다. 언젠가부터였어요. 밤 10시 바로 전 늘 같은 남자의 뒷모습이 그곳에 서 있는 장면이 하루의 마지막 풍경이 된 것은 말이죠. 처음엔 그냥 불쌍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겠지. 영자는 가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반찬을 쓰레기 봉투에 따로 담아두곤 했어요. 혹시 남자가 가져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어느 날 가게에 도둑이 들 뻔한 사건이 생기면서 영자의 마음속 불쌍함은 불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다가 가게 쪽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가게 유리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영자는 급히 옷을 걸치고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도둑은 이미 도망간 뒤였지만 가게 유리문 손잡이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문고리에는 흠집이 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경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말했죠. 요즘 노려서 털려는 상가 많습니다. 야간에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 말이 영자의 머리에 박혔죠. 야간에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 머릿속에는 쓰레기장에서 봉투를 뒤지던 남자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일부러 가게 문 닫는 시간을 늦췄어요. 사람이 다 빠져나간 단지 가로등 아래 혼자 서서 쓰레기장을 향해 걸어가는 남자를 기다렸죠. 시계를 보니 9시 55분이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영자는 그날 밤에도 남자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변함없이 봉투를 뒤지고 재활용을 분류하고 먹을 만한 것들을 따로 모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끔 작은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뭔가를 열심히 적는 모습이었죠. 일기라도 쓰는 걸까? 아니면 뭔가 기록하는 걸까? 영자는 궁금했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단지 카페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쓰레기 뒤지는 사람 정과자래요. 진짜요? 누가 그러던가요? 경비 아저씨가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뭔가 기록이 있다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과자라니. 그럼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걸까? 하지만 영자는 자신이 본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분류하고 노트에 뭔가를 적고 묵묵히 짐을 들고 떠나는 뒷모습. 그게 정말 위험한 사람의 모습일까? 그날 저녁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기로 결심했죠. 이대로 계속 궁금해하며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남자는 여느 때처럼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해. 저 사람이 누군지, 왜 여기 오는지. 저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잔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게 튼 손등, 눈빛은 묘하게 맑았죠. 그런데 그 맑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쓰레기 뒤지시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종이봉투 하나를 가리켰죠. 아직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도시락이랑 포장 안 뜯은 빵들이 있어요. 냄새 맡아보고 괜찮으면 가져갑니다. 영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왜 가져가요? 본인이 드시려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말고 밑에 언덕 쪽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아서요. 언덕 아래 컨테이너. 영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가끔 장 보러 내려가다 보면 멀리서 허름한 컨테이너 두세 개가 보이곤 했으니까요. 그쪽 사람들은 냄새만 안 나면 뭐든 고마워하면서 먹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념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럼 재활용은요? 그건 또 왜 그렇게 골라 담아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팔려고요. 팔아서 뭐 하게요? 쌀 사려고요. 국거리도 좀 사고요. 누구 주려고? 남자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버려진 사람들한테요. 그 대답의 순간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니 뭐니 말은 좋지. 요즘 세상에 그런 말 뒤에 무슨 일이 숨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백이동 주민, 젊은 엄마였죠. 매일 밤 애들 데리고 쓰레기 버리러 내려오면 저 사람이 항상 저기서 어슬렁거린다니까요. 애들도 다 무서워해요. 그 말이 영자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더욱 안 되지. 영자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여긴 우리 사는 곳이고 우리 애들도 다니는 단지예요. 매일 밤 쓰레기 뒤지면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요.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모아둔 재활용 봉투를 한쪽으로 치워놓고 빈손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남자의 손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공책 맨 앞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버려진 사람은 없었다. 영자의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울렸죠. 남자는 서둘러 공책을 주워들고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나갔습니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버려진 사람은 없었다. 그 문장이 영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저런 말을 적어둔 걸까?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뒷모습과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항의가 늘자 통장과 경비원, 그리고 영자가 함께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한 번만 따라가 보시죠. 영자는 결국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통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도 동의했죠. 세 사람은 그날 밤 남자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남자가 쓰레기 봉투 2개와 재활용 봉투 하나를 들고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경비원, 동네 통장과 함께 멀찍이 뒤를 따랐죠. 남자는 큰 길로 나가는 대신 언덕 아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는 어두운 길이었어요. 습한 냄새와 라면, 국물, 담배 연기, 술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어요. 영자는 이런 곳이 단지 근처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골목 끝에는 낡은 컨테이너들이 붙어 있었죠. 녹슨 철제벽, 삐걱거리는 문, 찢어진 천막.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조끼 하나 걸친 노숙인 아저씨, 얇은 패딩 하나만 입은 청년, 낡은 교복을 걸친 것 같지만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아이까지 대여섯 명이 작은 불 앞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그들 앞에 봉투를 내려놓고 묵묵히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개 더 건졌네. 어제 그 편의점 아주머니가 또 따로 챙겨줬어요.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 건 컨테이너 문 옆에 놓인 캠핑용 버너였습니다. 남자는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가져온 라면 봉지 2개를 뜯어 넣었죠. 어제보다 1명 더 늘었네. 국물은 좀 더 넉넉하게 해야겠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과 빵을 고르고 재활용을 모아 팔아 쌀과 국거리, 라면을 사와 이곳 사람들에게 나누는 남자. 진짜였어요. 경비원이 속삭였습니다. 진짜였네요. 자기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네. 통장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 쓰레기 무단 반출, 유통기한 지난 식품 나눔, 혹시 사고라도 나면. 통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컨테이너 안에서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작은 노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남자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펜을 쥔 손이 천천히 움직였죠. 11월 3일. 오늘 온 사람 7명. 배고프다고 말한 사람 3명. 버려져서 괜찮다고 웃은 사람 1명. 오늘도 버려진 사람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함. 영자는 그 페이지 아래 조그맣게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기록 정태성.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영자의 눈썹이 움찔했죠. 정태성?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태성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죠. 그런데 어디서였을까? 세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지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경비실 앞에 도착했을 때 통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네요. 저 사람이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경비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단지 주민들 걱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태성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죠. 그런데 어디서였을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영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가게를 열기 전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8년 전의 신문 스크랩과 노란색으로 바랜 사진들이 있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사진, 법원 판결문, 그리고 사고 당시 신문 기사. 교통사고로 가장 잃은 젊은 엄마 2아이와 남편 홀로 키워야. 그 기사 아래 작게 실린 가해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운전자 정태성. 당시 29세. 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죠. 설마 그 이름이 그 사람? 28년 전 영자의 남편은 새벽 배송 일을 나갔다가 만취 운전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구속됐지만 곧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 측에서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유족 측이 어떤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2아이를 키워야 했던 영자는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날 이후 영자는 그 이름을 잊지 못했어요. 정태성? 그 이름을 세상 어디서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쓰레기장을 뒤지던 남자의 노트 속 이름이 정확히 그 이름이었습니다. 영자는 상자를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28년. 28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었다니. 영자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당혹감이 뒤섞여 밀려왔어요. 오후 통장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갔을 때였어요. 젊은 순경이 기록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예, 정태성 씨. 주민등록상 이 근처 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 출소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일을 전전했고요. 영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죠. 출소요? 순경이 덧붙였습니다. 옛날 음주운전 치사 사고 건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경은 영자가 왜 그러는지 몰랐죠. 그 사람 얼마 전에 단지 쓰레기장에 자꾸 나타난다는 신고가 있어서 기록해 둔 게 있습니다. 범죄 정황은 아직 없고요. 다만 경계는 필요하겠죠. 경계. 그 말이 영자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게 의자에 앉았을 때 영자의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죠. 28년 전 남편을 빼앗아간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이 쓰레기장 옆에서 버려진 사람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용서받기 위한 쇼일까? 아니면 정말로 속죄일까? 영자는 가게 창문 너머로 쓰레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정태성이 나타날 시간이었죠.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28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지금 그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그날 밤 영자는 다시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죠.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정태성 맞아요? 남자는 놀란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태성 맞습니다. 영자는 한순간에 28년 전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영안실, 장례식장, 그리고 법정에서 봤던 정태성의 얼굴. 28년 전 새벽에 트럭 운전했죠? 술 마시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기사에 나왔던 그? 영자는 말을 거칠게 잘랐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친 사람의 아내였어요. 내가. 쓰레기장 주변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죠. 남자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영자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28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집행유예 받고 집에 돌아가서 술도 끊고 회개도 하고 뭐 그러셨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택배 상자 냄새 맡으면서 두 아이 키우느라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어요. 그동안 당신은 대체 뭘 했어요?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감옥에 있을 때 매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사람, 남겨진 가족들. 그래서 나중에 나가면 반드시. 영자는 소리쳤습니다. 쓰레기 뒤지면서 불쌍한 척하면 용서라도 받을 줄 알았어요?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용서받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저한테 어디 있겠어요.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뒤섞여 밀려왔어요. 정태성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죠.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술만 안 마셨어도, 당신이 그때 조금만 조심했어도 내 남편은 살았을 거예요. 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로 사람이 살아나요?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자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한번 정태성을 돌아봤습니다. 쓰레기장 옆에 쪼그려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처량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영자의 말에 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사귀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단지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쓰레기장에 정가자가 출몰한다는 소문은 얼마 가지 않아 과장되어 퍼졌죠. 노숙자들 데려와서 단지에 들이려 한다더라. 쓰레기장에서 음식 나눠준대. 위생은 생각이나 하는 거야? 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하잖아.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지 게시판에는 민원이 쏟아졌고 분여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통장은 결국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구청 환경미화팀, 구청 복지과, 파출소 순경들까지 쓰레기장 근처를 오가며 정태성을 만났죠. 어느 날 젊은 구청 직원이 정태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쓰레기를 뒤지거나 불법으로 음식 나눠주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정태성은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가 아니면 되겠죠. 정태성은 컨테이너 쪽으로 가는 길목, 더 외진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문제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인근 컨테이너 불법 거주시설 정리 예정, 안전 및 위생 문제로 철거 진행. 공문에는 철거 예정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컨테이너 앞에서 국물을 떠먹던 사람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거하면 우린 어디 가요? 누군가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죠. 정태성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태성은 그날 밤 혼자 컨테이너 안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버려진 사람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또 한 번 버려지려 한다. 정태성의 손등에 볼펜 자국이 번졌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박영자가 들어섰죠. 정태성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영자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 또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게 생겼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성은 뜬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 말로는 일부는 시설로 보내고 일부는 각자 알아서 떠나라고 하겠죠. 영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람을 쓰레기 치우듯이 하네. 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영자는 물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매일 쓰레기 뒤져서 모은 음식과 재활용으로 국 끓여주는 이 짓이 당신한테는 뭐냐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 짓고도 살아남아 버린 사람의 벌입니다. 그 말에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8년 전의 상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영자는 컨테이너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냄비, 깨진 그릇들, 젖은 이불, 찢어진 담요.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갈 데가 없나요?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설에 가면 규칙이 많아서 차라리 여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했어요. 누구는 따뜻한 집에서 살고 누구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다니.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가 됐든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태성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죄 짓고도 살아남아 버린 사람의 벌. 그 말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태성도 28년 동안 벌을 받으며 살았던 걸까? 영자만 고통받은 게 아니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이 내가 받은 고통과 같을 수는 없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부터 영자는 정태성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태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진짜 속지 않은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태성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재활용 고물상에 병과 캔을 팔고 받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쌀 한 포대를 샀죠. 그리고 그걸 컨테이너로 가져갔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아파트 단지로 와서 쓰레기장을 정리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골라내고 재활용을 분류하고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죠.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살까? 속죄라고 하기엔 너무 외롭고 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묵묵하다. 어느 날 영자는 정태성이 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도시락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매일 이렇게 사세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잖아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줄 사람들이 있어서요.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래서 맨날 많이 가져가셨구나. 좋은 일 하시네요. 영자는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태성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며칠 뒤 영자는 정태성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태성이 나타나자 말을 걸었죠.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태성은 놀란 듯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먼저 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컨테이너 옆 골목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진짜 속죄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8년 동안 뭐 했어요? 감옥 나와서도 한참 됐잖아요. 정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가가 있으니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줬죠. 그래서 일용직이나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쓰레기장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 영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정태성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잘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 남은 인생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는 있겠다 싶었어요.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28년의 세월이 그렇게 간단하게 지워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알았습니다. 정태성이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정태성도 28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았다는 걸.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성도 따라 일어섰죠. 컨테이너 철거까지 한 달 남았네요. 그동안 여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영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영자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태성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단속 예고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정태성은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쓰레기장에서 재활용을 모으고 편의점에서 버리는 도시락을 받아오고 작은 노트에 사람들의 이름과 먹은 양 몸 상태를 기록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자였어요. 영자는 매일 밤 가게 창문 너머로 정태성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성이 쓰레기장에 나타나는 시간, 재활용을 분류하는 모습,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까지 모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정태성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28년 동안 영자가 고통받았듯이 정태성도 고통받으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영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반찬 남는 거 있으면 버리지 말고 모아두자. 아르바이트생이 놀라 물었죠. 사장님, 왜요? 그냥 내일 팔면 되잖아요. 아냐. 밥은 하루만 지나도 맛이 달라져. 우린 못 팔아도 누군가에겐 그게 하루치 희망일 수도 있어.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사장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김치통 2개와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었죠. 컨테이너 앞에 도착하자 라면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오늘은 국물이 좀 싱겁네. 괜찮아요. 따뜻하기만 해도 감사하죠.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자에게 향했습니다. 정태성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영자는 정태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져온 반찬통을 꺼내 놓았습니다. 오늘은 김치랑 멸치볶음이랑 감자조림 좀 가져왔어요. 컨테이너 안공기가 순간 바뀌었죠. 진짜 반찬이다. 와, 멸치볶음 냄새나. 언니 진짜예요?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손님들이 남으면 버리기 아깝다고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사실 그 말의 절반은 영자 자신의 마음이었죠. 영자도 음식을 버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정태성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쪽 사람들 쓰레기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태성의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28년 동안 한 번도 당신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어서요.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돌렸죠. 단속 나오면 여기 사람들 어디로 가게 될지 대충 그림 나오죠? 대부분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럼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봅시다. 정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자는 컨테이너 안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초라한 옷차림에 거친 손과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 근처 몇몇 상인들이 조용히 동참했습니다. 영자가 시장에 나가 장을 보다가 생선 가게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혹시 갈치머리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국물 내려고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요즘 국 많이 끓이나 보네? 응, 좀 나눠줄 때가 있어서.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치머리를 한 보따리 싸주었습니다. 남은 떡 조금 가져가라. 떡볶이 국물은 못 가지만 어묵은 몇 개 더 줄게요. 상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도왔죠. 이름도 없는 작은 연대가 생겨났습니다. 정태성의 노트에는 새로운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오늘 밥을 먹은 사람 12명. 그중 처음 웃은 사람 2명. 그래도 사람 대접받았다고 말한 사람 1명. 오늘은 버려진 마음 하나를 주었다. 영자는 그 노트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글씨 참 못 쓰네. 정태성이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학교를 일찍 그만둬서요. 그래도 마음은 참 또박또박 적었네. 며칠 뒤 영자는 정태성과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정태성이 어디서 무엇을 사오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새벽 시장을 걸었습니다. 정태성은 생선 가게 앞에 멈춰섰죠. 아주머니, 오늘도 갈치머리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지, 있어. 이거 가져가. 국물 내면 진국이야. 고맙습니다. 정태성은 갈치머리를 받아들고 다시 걸었어요. 영자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두 사람은 시장을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기, 저 쌀집 아저씨도 가끔 도와주세요. 유통기한 임박한 쌀 조금씩 싸게 팔아주시거든요. 그래요? 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태성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컨테이너에서 국을 끓이며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매일 악몽을 꿨어요. 제가 친 그 사람의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났죠. 영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나와서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죠. 정태성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을 뿐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8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알았습니다. 정태성도 벌을 받으며 살았다는 걸, 그리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걸. 영자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오늘은 제가 끓인 거니까. 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컨테이너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자가 끓인 국 냄새가 퍼졌거든요. 오늘은 냄새가 다르네요.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영자는 직접 국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국을 다 나눠주고 영자와 정태성은 컨테이너 밖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후회하는 것 같아서. 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덧붙였죠. 그렇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당신이 밉고 화도 나요. 다만 여기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결국 단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구청에서 최종 공문이 내려왔어요. 컨테이너 철거 예정일은 2주 뒤였습니다. 정태성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영자도 도왔습니다. 매일 반찬을 싸들고 컨테이너로 향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단지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태성 문제와 컨테이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는 주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통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근 단지 내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태성이라는 사람이 매일 쓰레기를 뒤지고 그걸 컨테이너 쪽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정가자 맞죠? 위험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애들이 무서워해요.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가기가 겁나대요. 영자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자에게 향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봤어요. 그 사람은 그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을 뿐이에요. 한 주민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뒤지는 건 불법 아니에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버려질 음식을 주워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는 게 범죄라면 우린 너무 차가운 사회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통장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컨테이너를 철거하기로 했으니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다만 정태성 씨에게는 더 이상 단지 쓰레기장을 뒤지지 말라고 경고하겠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회의가 끝나고 영자는 혼자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정태성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 했어요. 컨테이너 앞에 도착하자 정태성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성 씨, 정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주민회의에서 결정났어요. 당신더러 단지 쓰레기장에 오지 말래요. 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2주 뒤에 철거돼요. 정태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영자도 답을 몰랐습니다. 구청에서는 일부를 시설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영자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 물었죠.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들 다 시설로 갈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도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요. 급한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배정합니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가셔야 해요. 그럼 갈 데 없는 사람들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 거주시설이라서요. 영자는 화가 났지만 소리칠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영자는 정태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옆 골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태성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일단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은 계속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갈 곳을 찾아봐야죠. 근데 어떻게요? 영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해봅시다. 뭐라도.
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다음 날 영자는 단지 내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영자 씨. 우리도 장사하기 빠듯해서.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동참했습니다. 반찬 조금 남으면 줄게요. 빵 좀 싸게 팔 수 있어요. 영자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됐어요. 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태성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도왔습니다. 짐을 싸는 것도 돕고 갈 곳을 찾아주려고 애썼죠. 어느 날 한 노인이 정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그래도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고마워요. 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정태성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영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철거 전날 영자는 정태성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식사였어요. 영자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정태성은 밥을 지었습니다. 상인들이 보내준 반찬들도 함께 차렸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둘러앉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맛있다. 이렇게 잘 먹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려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영자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컨테이너가 철거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날 밤 영자와 정태성은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을 분류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죠.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당신이 미웠고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나름대로 벌을 받으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태성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포크레인이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컨테이너 철거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짐을 들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태성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자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죠. 컨테이너가 완전히 철거됐을 때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영자는 정태성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작은 국밥집 하나 차려봅시다. 정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당신이 밉고 화도 나고 그래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얼마 뒤 단지 상가역 공터에는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새로 놓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버려지지 않는 밥상, 영자네 작은 국밥집. 영자는 구청과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정과자랑 같이 가게를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노숙인들 모여들면 단지 이미지만 나빠져요.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했고 구청 복지과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죠. 이건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위생적으로 모든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조건부로 승인해줬습니다.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조건이었죠. 영자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가게를 차렸습니다. 작은 컨테이너였지만 깨끗하게 꾸몄어요.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주방 설비. 정태성은 매일 새벽부터 영자를 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힘든 일은 모두 정태성이 맡았죠.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구나. 정말 저렴하네요. 3,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영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고 정태성은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낮에는 단지 어르신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찾아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국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컨테이너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일해. 우리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앉으세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국밥을 내왔어요. 국밥을 받아든 한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영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가게는 금방 입소문이 났습니다. 단지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노숙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까지 찾아왔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영자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소문난 그 국밥집이지? 버려진 사람 없다는. 네, 맞아요. 뭐 드시겠어요? 국밥 하나만 주게. 영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았습니다. 정태성이 옆에서 김치를 담아냈죠. 국밥을 받아든 할머니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 맛. 옛날 며느리가 끓여주던 국 맛이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와 정태성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오늘 사람 대접 받은 것 같아. 돈은 없는데 이거라도 받아줘.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었어요. 영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죠. 받아. 공짜로 먹으면 마음이 불편해. 이래도 내가 손님이야. 영자는 결국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나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정태성에게 물었죠. 보람 있죠?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게 보람이구나 싶어요.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자와 정태성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28년 전의 상처는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정태성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정태성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영자의 손가락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영자는 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남편을 빼앗아간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돕고 있는 사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의 말에 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걸. 가게를 운영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지 일부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국밥집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단지에 와요. 위생 문제는 없나요? 아이들 교육이 안 좋아요. 영자는 주민회의에 참석해서 해명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모든 위생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주민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정과자랑 같이 일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정태성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원히 죄인으로만 대해야 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 투표 결과 과반수가 운영 찬성에 손을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가게를 지킬 수 있었어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태성에게 그 소식을 전했죠. 계속할 수 있대요. 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겨울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자의 아들이었어요. 28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 아이. 이제는 30이 넘은 어른이 됐죠. 엄마. 영자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를? 소문 들었어요. 엄마가 국밥집 한다고. 아들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정태성을 봤죠. 저 사람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친 사람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엄마, 왜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미웠어.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저 사람도 벌을 받으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이 가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아들은 말없이 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정태성도 아들을 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태성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어요. 영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이해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니까. 그날 밤 영자는 정태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봤죠? 네. 미안해요. 아직 애가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요. 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며칠 뒤 아들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국밥을 먹으러 온 거였어요. 국밥 하나요. 영자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죠. 영자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 아들에게 내왔습니다. 아들은 국밥을 먹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의 얼굴, 따뜻한 분위기, 웃음소리. 국밥을 다 먹고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할게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아들. 아들은 나가면서 정태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태성은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잠시 멈칫했죠.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정태성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자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게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죠. 손님들은 계속 늘었고 영자와 정태성은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영자가 정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태성 씨, 이제 좀 살만해요?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아직 갚아야 할 게 많아요. 28년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하지만 따뜻하게. 어느 겨울밤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가게에 불을 끄려던 영자는 정태성이 보이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성 씨? 뒷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태성은 쓰레기장 앞에 서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자리였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정태성은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 봉투를 잘 묶어놓은 뒤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영자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정태성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 정리만 합니다. 집어가는 건 사람 이야기뿐이에요. 사람 이야기? 예전엔 이곳에서 먹을거리랑 재활용만 찾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버린 말들, 버린 마음들을 조금 덜 버려지게 하고 싶어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동안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요? 압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제는 당신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정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래도 용서는 너무 큰 말입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해요. 용서 같은 건 국밥 다 먹고 나서 생각해도 안 늦어. 둘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장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봉투들이 놓인 곳이었어요.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옆에 누군가 붙여놓은 작은 쪽지가 보였죠. 여기에는 쓰레기만 버려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영자와 정태성은 늦은 밤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성 씨, 솔직히 아직도 당신이 밉고 화도 나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도 벌을 받으며 살았다는 걸. 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가 이어서 말했죠.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정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은혜고 뭐고 그냥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두 사람은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정태성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견딜만하다고. 정태성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가게 창밖으로는 쓰레기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고르게 비추는 깨끗한 공간. 더 이상 누군가가 쓰레기를 뒤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가게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컨테이너에 살던 청년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자리 구했어요. 건설 현장인데 숙소도 제공해줘서 이제 잘 곳도 생겼어요. 정태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밥 챙겨주지 않았으면 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잘한 거예요. 청년은 국밥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청년이 나가고 영자가 정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살린 사람이에요. 정태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태성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8년 동안 써온 그 노트였죠. 마지막 장을 펼치고 정태성은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나도 조금은 일어선 것 같다. 28년 동안 기도했던 그 말. 버려진 사람은 없게 해달라고. 이제야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정태성은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려지지 않는 밥상은 단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죠. 영자와 정태성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28년 전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봄날 영자의 아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 딸이에요. 인사해. 어린 딸이 영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자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어요. 정태성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은 저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자의 아들이 정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돌봐주셔서. 정태성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로 됐어요. 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자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요. 손녀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만든 거야. 정태성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 자신이 빼앗았던 그것이 이제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영자와 정태성은 가게를 정리했죠.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 씨, 오늘 우리 아들 말 들었죠? 네. 아직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래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긴요. 같이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두 사람은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장 앞을 지나갈 때 정태성이 잠시 멈춰 섰어요. 영자도 멈춰 섰습니다. 정태성이 쓰레기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네요. 28년 전 제가 저지른 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삶.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세상은 자꾸 누군가를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실수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들까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 쓰레기장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버려진 사람은 없게 해주세요. 작은 진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립니다. 쓰레기장 옆에서 시작된 약속은 그렇게 동네 전체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건 쓰레기뿐이어야 한다. 마지막 장면. 버려지지 않는 밥상, 간판 아래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가격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재료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 증오는 아니지만 공존,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8년 전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약속을 오늘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